1720만 원 정도의 수리를 렌터카 공제에서 받아가지고 이 차를 내놨는데 제가 어디 딜러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매매단지에 올라와 있는 차량의 성능 점검 이력을 봤더니 외판에 판금량, 그러니까 용접한 부분들, 그리고 뭐 교환한 부분 외판 몇 군데 있고 뭐 이렇게 찍어놓고 그리고 올려놨더라고요. 성능 기록부를. 근데 그 차 엔진 미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드 멤버 그리고 플로어 패널까지 그냥 앞에 그냥 전부 다 잘랐다가 붙인 차였어요. 그거를 카 히스토리에 조회를 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내 차 피해에 당연히 0원이 나옵니다. 사고 이력 없음으로 나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전하는 곰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중고차 사실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것들 중에 잘못 보시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서 이 부분에 정보를 좀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자, 여러분들 중고차 구매하실 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쉽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일반인 관점에서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보험기업안에서 제공하는 카 히스토리죠. 네, 이 카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보험사고로 인해서 처리를 받은 모든 사고의 이력들, 그리고 비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안에는 뭐 수리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유자가 몇 번이나 변경이 됐는지, 그리고 용도 변경의 이력은 있는지, 또 침수 차량의 이력이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고차를 구매하시기 전에 가장 많이 열람해 보시는 자료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실제로 차를 띄워서 본다거나 아니면 차의 트렁크를 열고 문을 열고 뭐 웨더스팁을 떼고 뭐 이렇게 안전벨트 안쪽을 보고 이렇게 사고차를 구분하거나 침수차를 구분하거나 이런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사실상 가장 쉬운 방법은 이 차가 사고가 나서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면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카히스토리를 보고 해석하시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제일 오늘 중요한 얘기, 카히스토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라는 부분까지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카히스토리에 올라와 있는 사고 정보가 실제 차량의 사고 정보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몇 개 이제 인터넷에서 샘플링을 해왔어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차량인데요. 내차 피해가 한 건 321만 5천 원 정도 발생이 됐고, 상대차는 147만원 정도 처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차 보험으로 상대 차량을 보험 처리해준 금액, 그리고 내 차를 자차 처리한 금액인 건데요. 뭐 사고가 1회에 320만원, 1회에 140만원 이라고 써 있는데 이 정도 나올 수 있죠.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사고축에 속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카히스토리를 해석할 때는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부품, 공임, 도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부품 비용으로 나간 금액이 많다라면 이거는 첫 번째 가능성 수입차이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려는 차가 수입차가 아니다 그러면 제법 큰 사고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임 비용이 근데 반대로 싸다 그렇다면, 부품 비용이 비싸더라도 공임 비용이 싸다라고 하면 단순 교환, 외판의 단순 교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앞 문짝, 뒷 문짝, 그리고 앞 범퍼까지, 앞 핸더 범퍼까지 이렇게 측면을 싹 긁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보통 부품 비용이 내판 해가지고 부품 비용이 아반떼 같은 차량 기준으로 해서 한 200 정도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럼 부품 비용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탈부착만 하는 탈부착 비용이 생각보다 안 비싸요. 그래서 문, 범퍼, 펜더 이렇게 탈부착, 단수 탈부착 하면은 한 4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도장 비용이 비싸게 나오긴 할 겁니다. 도장 비용은 한 100만 원 넘어가는 금액이 나올 거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사고에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런 사고들은 부품이 비싸고 도장 비용이 비싼데 공인 비용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단순 외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의 축이 뒤틀렸거나 아니면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먹어서 차체가 사고차로 굉장히 이상하게 진행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차는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품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공임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도장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 이러면은 이 차는 사고차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면 전면부로 해서 라디에이터부터 뭐 엔진 미션, 그리고 서포트 패널이라든지 앞에 이제 휠 하우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앞쪽을 쭉 먹고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나라 차들은 대부분 엔진 미션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을 쭉 먹고 들어오는 경우에 부품값만 한 700만 원씩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차량의 외판, 그러니까 판금을 하고 외판에 교환을 하는 건 이렇게 사고가 나도 앞 범퍼, 그리고 양쪽 휀다 끝에 판금 정도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휀다가 꺾이거든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휠하우스라든지 또 인사이드 패널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드 멤버라든지 뭐 이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부품 비용 대비해서 도장 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사고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내 차 피해로는 사고가 2건이 있었다. 그런데 총 156만원 정도의 사고가 수리비가 있었죠. 근데 상대 차 피해가 920만원 정도였는데 1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 건의 사고가 있었을 거고 한 건은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케이스일 거예요. 그리고 한 케이스는 본인이 사고를 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2건 사고가 났는데 156만원, 그러니까 내가 낸 사고와 상대방이 낸 사고를 합쳐서 2건이 156만원이다. 사실 큰 사고가 아니죠. 내가 한 건을 상대방한테 사고를 냈는데 92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사고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가 없는 게, 내 차 피해액 대비 상대방 차 피해액이 굉장히 과도하죠. 이거는 무조건 수입차랑 사고 난 겁니다. 네, 수입차 사고 나서 어디 몇 가지 교환하면 1000만원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고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소유자 변경이 있어요. 소유자 변경이 그리고 또 여기는 4회 이렇게, 그리고 차량 번호 변경 1회, 그리고 특수 용도 이력 있음,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일단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 소유자 변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차량 소유주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증에서 소유자가 있고 사용 본거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사용 본거지는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니까 오늘도 패스할게요. 소유자 이름이 예를 들어서 곰돌이다 라고 하면, 곰돌이라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니고 이제 소유해서 갖고 다녔던 차를 언젠가 팔 수도 있잖아요.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개인한테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상사에다 매각을 할 수도 있죠. 헤이딜러라든지 아니면 N카, K카 이런 업체들에다가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매상사에다가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매상사로 이전을 치게 되면 일단 여기서 소유자 변경 1회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소유자 변경 2회라고 돼 있다라고 해서 꼭 내가 어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차량의 소유주가, 그러니까 차를 운용을 하고 다녔던 사람이 2명이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매매상사에 팔아서 소유주 변경 1회가 있었고, 매매상사에서는 이 차를 계속 묵혀두고 있다가 구매자가 나타나서 여기다가 팔아서 여기서 소유자 변경 1회가 또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2회거든요. 소유자 변경 2회인 경우에는 대부분 오너도 변경이 2명, 그러니까 차량의 오너가 2명째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곰탱이라는 애한테 소유주를 직거래로 팔았어요. 그럼 여기 소유주 변경이 1회 생겼죠. 근데 곰탱이가 개인이야. 근데 이 개인이 곰비라는 친구한테 또 개인으로 차량을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플러스 1 되겠죠. 그러면 사실 소유주 변경은 똑같이 2회인데 차량을 실제로 운영한 오너는 3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회, 3회일 땐 상관이 없는데요. 7회, 8회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소위 얘기하는 얘나 쟤나 다 돌려탔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차량 구매를 이제 망설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확인하실 때는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에 갑부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쭈쭈쭈쭈 언제 누구에게 매매가 이전이 됐고 누구한테 이전이 됐고 누구한테 사실 매매 상사로 이전이 된 케이스들은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매매 상사들로 이전이 되면 이 사람들도 이게 상품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가지고 뭐 주행을 하면서 이 차의 뭐 내구성을 깎아먹는다든지 이러지 않아요. 출퇴근할 때 종종 타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차량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었다라고 할 정도로 소유주 변경이 8번이면 이 차를 돌려서 탔던 사람이 9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한번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동차 등록 원부는 카365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비용 안 내셔도 됩니다. 비용 안 들어가요. 그리고 조회해보시면, 차량 번호로 조회해보시면 등록 원부 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뗄 수 있어요. 남의 차도.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요거예요. 소유자 변경이 4회가 있어요. 그리고 특수용도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차량 번호 변경이 1회가 있죠. 차량 번호 변경은 일단 차량 번호 변경이 있다라는 건 한 가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뭘 의심을 해봐야 되냐? 이거는 용도 변경이 있었다라고 의심 한번 해보셔야 되고, 아니나 다를까 특수 용도 이력 변경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를 뜻하는 거냐면요. 이 차는 원래 렌터카나 택시로 쓰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차입니다. 네. 왜냐면 차량 번호를 바꾼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중고차 시장에서는 차를 구매를 할 때 1, 2 가에 1, 2, 3, 4번이 있다라고 하는 차가 있으면 이 차를 굳이 차량 번호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 차를 구입하지 않잖아요. 차량 번호를 바꿔서 구입하려면 자동차 변경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보통은 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개인용 차량 일반 승용으로 개인용으로 구매했던 차량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구매하시면 그 번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차량 번호가 바뀌었다라는 거는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내가 너무 이 차량 번호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온갖 번거로운 행위를 다 해서라도 나는 그냥 차 번호 바꾸고 탈래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아주 드물게 있을 거고, 차량 번호가 원래 1, 2 허에 1, 2, 3, 4라는 렌터카 번호였다가 또는 32아에 1, 2, 3, 4라는 택시 번호였다가 이 차량은 이제 사용 연한이 만료가 돼서 이 차량을 이제 대폐차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를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대폐차해서 이 차량을 개인 용도로 바꿀 때 차량 번호가 그럼 당연히 하호호에서 일반 번호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대폐차가 뭔지, 그리고 소유 차량의 그 사용 연한이 뭔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렌터카 같은 경우는요, 5년, 그러니까 택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에 신차를 구입을 하면 2026년식 제가 지금 차를 구매를 하면 2026년 오늘이 2월 7일이니까 2031년 2월 7일까지는 이 차를 렌터카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연한이 5년이라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5년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얘를 더 쓰고 싶어 하면 렌터카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2032년 2월 7일까지 1년 지날 때까지 한 번 자동차 검사를 받고 신청을 합니다. 차량 연장 조정 신청을 해요. 그러면 1년 연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내년에 또 한 번 이걸 더 쓰고 싶어 하면 또 그 검사를 받고 차량 연장 조정 신청을 해요. 2032년도까지 2032년 2월 7일까지 그러고 나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그래요. 무조건 그 내용 연수를 초과를 하게 되면 이 차를 영업용으로 소유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배기량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택시랑 렌터카랑 조금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내용 연한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연수가 지나면 차량을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매각을 하게 되면 용도 변경이 당연히 개인용으로 될 거고, 개인용으로 용도 변경이 됐을 때 소유자 변경이 지금 여기 보면 4회죠. 그렇다라고 하면 아마도 추측컨대 렌터카로 썼던 회사가 첫 소유주일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누군가에게 팔았겠죠. 렌터카들은 보통 매매 상사로 이제 매각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 변경이 벌써 1회 있는 거죠. 이 매매 상사에서는
누군가 고객에게 이걸 또 판매를 할 겁니다. 그럼 2회가 되겠죠. 구매하셨던 분이 조금 타다가 또 누구한테 이 차를 정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매매상사에 또 넘기겠죠. 3회가 되고 실제로 그럼 거기서 마지막에 이걸 매매상사에서 누군가에게 팔아요. 그럼 여기서 4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렌터카로 처음에 운영했던 5년 외에는 이 차를 실제 오너로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항목이에요, 이제는. 자, 카이스토리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카이스토리에서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각지대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카이스토리는 뭐 이제 옛날 양식이고 휴대폰이 아닌 PC에서 조회했었던 이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양식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뭐 어쨌든 내용은 똑같죠. 여기 보면 굉장히 깨끗해요. 사고 이력이. 보험 사고 이력이 아예 없어요. 영원이죠. 그리고 내 차 피해, 타차 가해, 보험 이력 없음 써있죠. 근데 이 차 과연 그럼 무사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인 거예요. 물론 무사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함정인 게 보험 처리를 했는데 여기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옛날에는 우리가 차량을 소유로 하는 개념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뭐 차량을 렌트를 해서 타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사실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보험개발은 카이스토리 내역에서 사고 이력이 없음으로 나오는데 대파차였던 경우, 전손 이력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렌터카 같은 경우는요, 렌터카 공제조합이라는 곳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렌터카 공제조합은 상위기관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또는 보험개발원 이런 곳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국토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렌터카 같은 경우, 렌터카 공제조합은 보험개발원에서 사고전산 연동이 아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렌터카한테 바쳐서 1,500만원짜리 사고 수리비를 내 차에 썼어도, 그러니까 렌터카 공제조합이 내 차에 1,500만원을 물어줘도 이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무사고처럼 보이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렌터카뿐만이 아니라 버스 공제조합, 택시 공제조합, 화물 공제조합 마찬가지예요. 뭐 드물긴 하지만 USAA하고 미군 공제조합도 있는데, 어쨌든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기관은 말 그대로 조합원들끼리 이렇게 돈을 모아서 공제금,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이라고 하죠. 공제금을 모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종의 개 같은 거예요. 품앗이 같은 거. 사고 났을 때 보험금 형태로 주자. 그러니까 공제금을 주자.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땐 사실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공제조합은 보험개발원의 전산과 연동이 되지 않아요. 즉 히스토리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분들을 좀 당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렌터카 공제조합에서 렌터카 차량과 사고를 크게 나신 분들이 이 차량을 팔아요. 파는데 이거를 사시는 분들이 카 히스토리를 떼보고, 두 번째로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죠. 그리고 좀 잘 아시는 분은 차를 이렇게 띄워서 보기도 할 거고.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차 띄워서 보고, 트렁크 열어서 보고, 뭐 본넷 열어서 보고 한다고 이 차가 얼마나 큰 사고가 있었는지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서류거든요, 사실은. 성능 점검 기록부 뭐 이렇게 나오지만, 요즘 성능 점검 기록부도 사실 굉장히 장난질 많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장난질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나중에 성능보험이라는 게 생기면서 보험회사에 성능 점검 기록부하고 나중에 보험 청구를 하면서 막 장난질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에 누유가 있고 사고 이력이 있고 한데 이거를 다 사고로 찍어버리면 누가 사겠습니까? 라는 개념에서 사실은 사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객들이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고 뭐 미세누유 말고는 없네, 사고도 별로 없어, 단순 외판 교환 하나 있네, 이렇게 보시고 카히스토리 내역 봤더니 보험사고 이력이 뭐 30만원 한 건, 또는 뭐 0건 현금 처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매하신 차 중에 사고차를, 그러니까 대파 전손 사고 수준의 차가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1720만 원 정도의 수리를 렌터카 공제에서 받아가지고, 이 차를 내놨는데, 제가 어디 딜러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매매단지에 올라와 있는 차량의 성능 점검 이력을 봤더니, 외판에 판금량, 그러니까 용접한 부분들, 그리고 뭐 교환한 부분 외판 몇 군데 있고, 뭐 이렇게 찍어놓고, 그리고 올려놨더라고요. 성능 기록부를. 근데 그 차 엔진 미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이드 멤버, 그리고 플로어 패널까지 그냥 앞에 그냥 전부 다 잘랐다가 붙인 차였어요. 그거를 카 히스토리에 조회를 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내 차 피해에 당연히 0원이 나옵니다. 사고 이력 없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카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중고차 딜러분들을 많이 못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성능지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차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차를 볼 줄 몰라. 그러면 차를 볼 줄 모르고 중고차 딜러는 못 믿겠으면 제일 먼저 해보는 게 카히스토리 조회인데, 카히스토리도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국토부와 보험개발원이 연계를 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는, 카히스토리를 보고 차를 사러 가시는 거는 정말 단순히 참고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차를 볼 줄을 모른다 라고 하시면 차를 잘 볼 줄 아는 분 한 분 데리고 가든지, 아니면 차라리 비용을 조금 주더라도 뭐 한 2-30만 원 하면 요즘 뭐 차량 검수 대행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에다가 차를 맡기시는 게, 내가 원하는 차가 있다, 근데 이 차에 대해서 진실된 여부를 알고 싶다 하면 업체에 맡기시는 편이 훨씬 더 속이 시원하시고 나중에 피 볼 일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면 거기서는 검수 잘못했다가 나중에 검수 내용과 사실과 다른 게 생기면 그 검수 업체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카히스토리만 믿고 그냥 무사고네 하고 사시면 큰일 납니다. 네,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운전하는 곰돌이였습니다.